믹싱 리딩 메시지 구성법을 아이들 글쓰기 활용했더니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해보시지만 이거를 여러분들 글쓰기에도 활용하시고 또 이제 아이들 교육에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논리적 글쓰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글쓰기는 이제 한마디로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는 거 아세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냉장고를 연다. 두 번째, 코끼리를 넣는다. 세 번째, 예, 제가 이 얘기를 신입 지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알고 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좀 아재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뜻하지 않게 이제 아재 인증을 하신 겁니다. 네. 요즘에 또 새로운 버전들이 많아요. 네.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은 법 뭘까요? 네. 코끼리한테 넌 들어갈 수 있어. 무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또 대학 교수는 또 어떻게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학 교수님이나 조교한테 시키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농담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현실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글쓰기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말하기와 글쓰기의 차이를 또 제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나 지인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완성하고 대화하면은 막 정말 새로운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팝콘처럼 막 튀어오르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게 막 생각이 떠오르니까 말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잠시 말을 멈추면 탁 파고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마음이 많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우리의 뇌가 엄청나게 활성화됩니다. 그런데 글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우리 머릿속이 어떻게 바뀌죠? 머릿속이 하얘지죠. 그러니까 극도로 비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말하기나 글쓰기나 전부 이제 언어를 매개로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활성화되었다가 글을 쓸 때는 비활성화된 걸까요? 이걸 잘 아는 게 바로 이제 글쓰기를 잘 아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말과 글은 전부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거죠. 그렇죠? 생각이 있고 말이 있어요. 생각과 말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냥 생각한 거 대부분을 다 말로 하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할수록 얘들이 생각을 이렇게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이 인지 심리학에서는 흥분 작동 이론이라고 해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말을 막 하면 이제 말에 따라서 막 생각도 막 샘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 있고 또 글이 있어요. 생각과 글 사이에 필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강력한 필터가 있죠. 우리는 생각한 것을 다 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한 것 가운데서 글로 옮길 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선별의 기준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죠? 무엇을 쓸지 무엇을 쓰지 말아야 될지 어디까지 쓸지 어디까지 쓰지 말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그 바로 선별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애들도 말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아야 하는데 선별의 기준을 모르니까 머릿속은 꽉 차 있는데 한 줄도 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선별의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생각, 우리가 글감은 코끼리처럼 거대한데 이걸 작은 이렇게 냉장고,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이제 글쓰기 세계죠.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거대한 코끼리를 가정용 냉장고에 집어넣는 방법은 결국 이제 이것과 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이 세 가지를 재료로 해서 글을 씁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모든 내용이 컨텐츠예요. 우리가 뭐 IT 컨텐츠, 문화 컨텐츠여서 약간 컨텐츠가 무슨 작품처럼 이야기된 작품이 아니라 내용이 이제 다 컨텐츠잖아요. 그죠? 또 아이디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 텍스트는 이미 활자 있는 자료,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글을 쓸 겁니다. 그런데 얘들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사과씨 같은 핵심을 갖고 있어요. 두 남자가 이 사과씨를 막 뽑아내려고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과씨 둘레에 과육이 있죠. 그죠?
이 과육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참조를 더 풍부하게 자세하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건 얘인데 얘가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육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는 왜 사과 열매를 맺을까요? 인간에게 맛있는 과육을 주기 위해서 열릴까요? 아니죠, 그죠? 애들은 씨앗을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그냥 씨앗만 딱 열매 맺으면 그냥 맺힌 자리에서 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맛있는 과육을 입혀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그걸 먹게 하고 그걸 통해서 씨가 널리 퍼지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글도 전하려고 하는 건 얘인데 이 전달력과 전파력을 높이는 게 바로 이 과육이 하는 역할이에요. 참조하는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책이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어른들이 보는 책들 보면 뭐 막 300페이지, 어떤 건 막 700, 800 벽돌책이라고 하죠. 이게 책이 두꺼운 이유가 뭘까요? 핵심이 많아서 두꺼울까요?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A4 용지 몇 장이 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핵심을 독자가 풍부하게 자세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참조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책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책은 누가 읽을까요? 책은 읽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어요. 누가 읽을지 몰라요. 즉 익명의 다수가 읽는 책이기 때문에 참조를 많이 넣어서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회사의 사람들하고 소통하든지 아니면 한글학교 소통하든지 이러면은 여기서 주고받는 문서는 독자가 특정돼 있죠, 그죠? 이렇게 독자가 특정돼 있을 경우에는 참조를 거의 안 써도 돼요. 그냥 사과 심어 갖고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다수랑 소통할 때는 과육을 많이 넣어야 되고 참조를 많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같이 뭔가 일하는 집단 내에 소통할 때는 이 참조를 거의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같은 집단 내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글에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해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 업무용 글쓰기 이야기 들어보면 뭐 원페이지 리포트, 한 장짜리 보고서, 또 엘리베이터 브리핑.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동안에 자기 상관한테 브리핑을 해서 설득을 얻는 이게 다 뭐냐면 바로 이제 사과시로만 소통을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와 소통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핵심만 갖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참조를 많이 넣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핵심과 참조의 이런 관계를 알려면은 결국 핵심을 알아야 돼. 핵심을 알아야만이 핵심에 따라서 참조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바로 핵심과 참조의 이제 관계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핵심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 유의어 사전에 보면 뭐 골자 요점 중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죠.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어휘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뭐냐면 포털 사이트에 어학사전이 있어요. 다음 네이버에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포털 사이트의 어학사전이 좋은 점은 국어사전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지금 쓰고 있는 말인데 이게 사전에 등재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 포털 어학사전은 즉시 다 등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들이 등재가 됐고 거기 들어가 보면은 유의어 반의어 사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쓰다 보면 같은 말을 자꾸 쓰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 경우에 유의어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를테면 뭐 발전이라는 말 대신에 뭐 무슨 성장이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다른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포털 사이트에 이제 어학사전을 참조하려면 굉장히 어휘력을 넓히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핵심은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요. 자, 얘들은 이제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 법칙은 뭐냐면 바로 용건, 근거입니다. 아까 제가 말하기에서 용건하고 근거를 얘기했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용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를 통해 전하려고 하는 결정, 판단을 얘기해요. 우린 이 문학 글쓰기를 제외한 문학 글쓰기 여기 해당되지 않아요. 근데 실용 글쓰기는 전부 용건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정 판단이 있어요. 어떤 결정 판단을 주고받기 위해서 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또 용건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한국에서 직장 생활해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 내용이 길어지거나 보고 내용이 모호하면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용건이 도대체 뭡니까? 용건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얘기 듣잖아요. 바로 그때 그 용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정 판단이야. 이 결정 판단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또 이유와 근거라고 하는 두 가지부터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득하는 수단이 또 이유와 근거입니다. 근거는 사실, 사례, 통계, 인용, 비유 이렇게 개별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제가 아까 오전에 쇼 돈텔 얘기했죠, 그죠? 바로 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쇼 구체적인 내용들. 예. 근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 얘들을 그냥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논리적으로 속성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추상화 보편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논리 개념 추론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세요. 여기 지금 한 50분 정도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개별적인 구체적인 존재들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아인토벤 한글학교, 로테르담 한글학교 거기 속해 있잖아요, 그죠? 또 여러분들 더 넓게는 네덜란드 한글학교 연합회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사물, 상황은 개별 구체적이면서 추상 보편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암스테르담, 아인토벤, 로테르담 그 외 네덜란드 있죠. 네덜란드, 독일, 영국에 유럽 있죠. 유럽, 아시아, 남아메리카 위에 또 이 세 개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가듯이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런 개별 구체와 추상 보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탑을 쌓아나가요. 논리적 탑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이따 하긴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유와 근거를 갖고 용건을 설득하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논리예요. 논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최소 요건은 바로 용건이 있어야 되고 이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건, 이유, 근거 이거를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이 베드랩 셀카봉의 슬픈 이면이라고 하는 이제 신문 칼럼 있죠, 그죠? 자, 이 칼럼을 갖고 여러분들이 용건을 한 문장, 근거를 두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쓰셔도 좋고 종이에 쓰셔도 좋고 시간은 제가 10분 드릴게요. 우리 이탈리아에서 했던 분들은 이제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용건을 한 문장, 근거 두 문장. 이유는 지금 안 써야 됩니다. 이유는 안 써야 돼요. 용건하고 근거만 써보십시오. 자, 안 보이시는 분 뒤에 스마트폰 찍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1시 20분인데 1시 30분까지 하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한 8분 내지 10분 정도 랜덤하게 찍어서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공개되지 않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해보십시오. 용건 한 문장, 근거 두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디지털 사회 편리함 속에 소통을 가지고 있다. 용건 맞나요? 네, 용건 맞죠, 그죠? 네, 디지털 사회 편리함 때문에 소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 글에서 전하려고 하는 바로 판단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용건이죠. 자, 그럼 이제 근거를 보겠습니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자,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소통 없이 배달이 가능하다. 셀카봉 사용으로 소통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달 어플리케이션으로 소통 없이 배달이 가능하고 셀카봉 사용으로 소통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고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문 칼럼의 원문을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통 없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신문 칼럼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배달앱으로 소통 없이 배달이 가능하다. 이게 뭘까? 셀카봉 사용으로 소통 없이 사진 찍을 수 있다. 이게 뭘까? 이걸 알아내려면 머리를 굴려야 되죠, 그죠? 네. 이 머리를 굴리는 행위를 바로 인지적 노력이라고 합니다. 인지적 노력을 들여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적 노력을 들이는 걸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점점 이걸 읽고 싶어지지가 않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은 글 있잖아요. 글 속에서 글을 쓴 사람은 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읽는 사람은 쓴 사람만큼 알고 있지 못하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글에서 주는 정보의 양, 표현의 수위를 쓴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읽는 사람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써야지 이 사람이 잘 알 수 있을까? 그 지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부족하죠. 그죠? 근데 이렇게 썼다고 쳐보세요. 배달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전화 주문 없이 손가락 터치만으로 배달이 가능하다.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산출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금방 이해가 되죠. 그죠? 왜냐면 그림이 다 그려지잖아요. 이게 바로 쇼잉의 언어니까. 그래서 이 바구니에 라벨이 쓰여졌어요. 장난감, 화장품, 문방구. 그럼 어떻게 되죠? 금방 정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바구니에 쓰여진 라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핵심 키워드부터 입력을 시키고 그게 먼저 입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입력을 통해서 나머지 내용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 항상 핵심 키워드, 모든 문서 글에서 핵심 키워드 항상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맨 앞으로 쓰고 그 다음에 볼드 처리하고 이렇게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핵심 키워드를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사회 편리함으로 말의 영역을 행동이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경각심 유발, 기계 기술, 어플 개발, 셀카 같은 기계의 발전돼 있죠. 이분은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죠. 그죠? 쉽게 쓸 수 있는 내용을 어렵게 쓰는 놀라운 재주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보세요. 여기는 구체적인 말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부처가 뭐가 있나요? 부처가 뭐가 있어요? 셀카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관념어들이죠. 관념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이게 바로 텔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텔링의 언어는 이렇게 들으면은 그런 것 같긴 한데 공감이 되진 않죠. 근데 배달앱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하지 않고도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 셀카봉 때문에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고 사진 찍을 때 이러면 어떻게 돼요? 확 다가오잖아요. 왜냐하면 구체어고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 언어이기 때문에 확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어요. 사람 뇌가 있는데 사람의 뇌는 이제 이 가장자리를 우리가 심피질. 심피질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 아까. 가운데를 변연계라고. 변연계는 모든 동물이 다 갖고 있어요. 아까. 근데 이 심피질하고 변연계가 이제 하는 역할이 달라요. 심피질은 이성, 추론, 논리, 개념, 되게 인간의 고등한 능력을 담당하는 게 심피질이에요. 아까. 변연계는 뭐냐? 감정, 그 다음에 의지, 결정, 동기부여를 담당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글을 써서 어디에다 우리가 반응을 시켜야 될까요? 우리는 변연기에 반응을 시켜야 될까? 네. 왜냐하면 인간은 뭐냐면 변연기가 이미 결정을 해요. 그리고 심피질은 너의 결정이 맞아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정당성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인성론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인간의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념이 뭐냐면 바로 감성이 감성. 그래서 인성론의 표지에 보면은 영국 그 신사가 막 이렇게 탁 이 모자를 쓰고 말을 타고 하는데 이 신사에다가 딱 정념 앞에 말이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바로 변연기에 작용하는 쇼잉의 언어를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이 관념의 언어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 관념 추상 자체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게 너무나 많았을 때 애들이 질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로테르담 한글 학교.
왜냐하면 로테르담 한글학교에 속해 있는 선생님하고 그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묶어서 로테르담 한글학교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추상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로테르담 로테르담 한글학교라고 하는 그 말이 없으면은 여기 선생님하고 아이들 이름을 다 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구체적인 거가 필요한 거, 구체적인 게 더 필요하고 구체적인 게 너무 많을 때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시면은 점점 이게 소통이 되기 어려운 문서가 됩니다. 자, 디지털 사회의 편리함은 모순된 사회를 만들어낸다. 근데 여기 모순된 사회가 뭐예요? 사회는 소통을 강조한다. 디지털 사회는 단절을 가져왔다. 요게 이제 요거 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요게 다 같이 묶여야 됩니다. 이유까지 묶여야 연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례는 못 쓰셨어요. 자, 디지털 사회 편리함 속에 사라지는 말로서의 소통 좋고요. 전화 주문 대신 배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음식 배달, 다른 사회에 도움을 사진 수 있게 해주는 셀카봉의 등장. 이거는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쓴 것 중에서는 제일 우리한테 좀 다가오는 글이죠. 그죠? 이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겠습니다. 자, 기술의 발달은 간단한 동작으로도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세상은 더 편리해지고 간편해지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사람과의 접촉이나 대화의 기회를 잃어간다. 타인과 소통을 잃어가는 세상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분은 요약을 하랬더니 장문을 하셨어요. 네, 장문을 하셨는데 좋아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있잖아요. 이게 다 관념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관념적인 이야기 할 때는 이거에 한 2배 정도의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항상 글 속에서.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항상 이 관념적인 얘기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밑에가 말의 무소용, 그 다음에 문명의 이기가 단절을 초래하자 편리함, 단절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분도 정말 어렵게 참 쉬운 말 어렵게 하시네요. 아까. 자, 이제 배달앱 전화통화 없이도 주문 가능 셀카봉 사진 찍어달라는 말 없이 촬영 가능. 어때요?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딱 배달앱 셀카봉이라고 핵심 키워드 강조되죠, 그죠?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근거가 좀 용건이 어렵긴 한데 근거는 아주 잘 쓰셨어요. 어느 때보다 더 타인과 소통을 강조하지만 가장 시커먼 소통도 사라지고 있는 모순된 사회. 여기 지금 이분 필요한 거 디지털 사회 다 지우셨어요. 선택을 잘못하셨습니다. 손이 곧 입이 된 말 매개체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사진 찍고 길을 걷었다. 여기도 구체적인 다 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 나의 길쓰기 기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배달 셀카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추상화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글은 그게 아니라 배달 셀카봉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자, 디지털 사회 편리함 속 사라진 단절의 시대. 좋아요. 셀카봉 말이 손이 된 배달의 말에서 손가락. 네. 이분은 정말 쿨하시죠, 그죠? 이게 쿨하게 이렇게 쓰면 쿨하게 소통이 될까요? 네. 쿨하게 소통이 안 되죠, 그죠? 네. 이러면 정말 이제 어려운 소통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의 언어야, 자기 중심의 언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전문직들한테 많이 생겨야 할까요? 왜냐하면 전문직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인지심리학에서는 지식의 저주라고 합니다. 지식의 저주. 네. 네.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모를 거라고 하는 전제를 모르고 그냥 자기대로 하는. 그 사람 많죠, 그죠? 가끔 보면은 어떤 전문 분야인데 그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근데 그건 내가 못 알아듣는 내가 잘못이 아니라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죠. 당연히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 이제 또래 피어 집단 내에서 얘기하듯이 해버리면 이제 소통이 안 되겠죠. 자, 또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사의 편리함으로 인해 타인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 말이 필요 없이 손가락 움직임 하나로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배달앱. 사진 찍어달라는 말 없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셀카봉. 아,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1등작이 나왔습니다. 1등작.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써야지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디지털 사회 편리함 때문에 소통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바로 용건이죠. 그죠? 용건이에요. 이 용건을 이제 우리가 용건만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딱히 공감이 되지 않아. 근데 이게 공감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배달앱 셀카봉이라고 하는 바로 이제 이 바로 두 가지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배달앱 때문에 손가락 터치만으로 음식 배달이 가능해요. 셀카봉 때문에 사진 좀 찍어주려는 말을 하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근거를 들으면 아, 정말 그러네. 이렇게 됐잖아요. 바로 이 순간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겁니다. 여기 탈무드 얘기 되게 중요해 보이지만 탈무드 얘기에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탈무드는 참 좋아요. 여기 검은 글씨 얘기는 빠져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붉은 글씨는 꼭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자, 디지털 사회 편리함 때문에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타인에게 말 걸기 어려워지는 단절성을 찾아왔다. 이게 용건이고요. 배달앱은 말이 필요 없이 원하는 메뉴를 손가락으로 결제하면 된다. 셀카봉은 사진 찍어 주실래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혼자 살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회사 안에서 혹은 한글 학교 안에서는 이렇게 소통한 겁니다. 핵심만 갖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익명의 다수를 대상으로 소통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참조를 많이 넣어서 글을 써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소통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확장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압축의 글쓰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확장이든 압축이든 어떤 경우는 핵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글은 뭐냐면요. 바로 이 핵심을 골조로 해서 참조라고 하는 벽이 이게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로 따지면 아까. 예. 근데 골조가 잘 서 있어야 되잖아요. 골조가 틀어지면 벽을 붙여도 그 건물은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핵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걸 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걸 할 때 사람들이 항상 묻는 게 그럼 정답을 어떻게 확인하죠? 정답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냥 아이들하고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요약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요약했네? 서로 다른 것만 구분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에 서로 이제 비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문 칼럼이나 에세이 이렇게 원고지 10매 그러니까 뭐 그냥 A4 용지로 한두 장 분량의 글을 갖고 용건하고 근거를 갖고 이렇게 찾아보는 이런 요약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죠. 독서를 할 때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배우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네. 이거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거부터 배우다 보면 나중에는 책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글 쓴 사람의 다양한 설득의 전략을 배우는 것들이에요. 요약을 통해서. 여기는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사례를 들어서 설득하고 있죠. 그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인용을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통계를 쓸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비유 되게 다양해요. 약간 그 글마다 그 사람의 설득 전략이 다 달라요. 이런 걸 이제 아이들이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누군가한테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인용을 하거나 아니면 비유를 들거나 아니면 사례를 들거나 자기 경험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근거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요약 연습을 많이 좀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 칼럼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건 뭐 그냥 그 중에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다 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다 가능해요. 네. 뭐한 5학년 이상은 대부분 하면은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한두 번 힘들어요. 근데 하고 나면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하면은 아이들이 재밌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글을 봤는데, 그전에 글을 봤는데 글 속에 뭔가 숨겨져 있는 전략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게 주는 즐거움 같은 게 있습니다. 아, 글이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설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우리가 본 글을 보면은 용건이 맨 뒤에 있었죠, 그죠? 맨 뒤에 있었죠, 그죠? 용건을 맨 뒤로 보내면 논리학에서 결론이 나, 결론. 또 앞으로 보내면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논리학에서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또 근거 이유가 앞으로 가면 더 현재가 돼요. 그래서 용건을 뒤로 보내면 미괄식, 앞으로 오면 이제 부괄식이 되죠. 우리 용건을 뒤로 보낼 수도 있고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앞에 한번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요? 김상주 선생님이 갑작스러운 지방 연수로 이번 주 화요일 저녁에 예정된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주는 방과후 시간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경원 선생님은 이번 주 다른 요일에 일정을 내기 어렵고 다음 주엔 화요일에서 수요일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철수 선생님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연구 모임 장소는 다음 주 수요일에서 수목 예약이 가능합니다. 연구 모임 결과 발표는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연구 모임 일정을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로 바꿔볼까요? 예, 자 힘들죠. 자 이거는 이제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연구 모임 일정 잡으려고 보낸 이메일이에요. 이메일인데 용건이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죠. 미괄식이죠, 그렇죠? 자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김 선생님 사정, 조 선생님 사정, 최 선생님 사정, 연구 모임 장소, 결과 발표 무려 5개 대상을 드려야 됐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라는 정보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죠. 얘를 만나서 비로소 이 얘기하려고 아까 이렇게 주저리 많은 얘기를 했구나 알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주의력이 점점 좋아져요, 나빠져요? 제일 나빠질 때 용건을 만나겠죠, 그죠?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죠? 얘들을 두 가지 바꿔볼까요? 자 보시면 이번 주 화요일 글쓰기 수업 연구 모임을 다음 주 오후 6시로 연기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김성수 선생님 참석할 수 있고 조경원 선생님, 최철 선생님 일정이 맞습니다. 연구 모임 장소 다음 주 수목일 예약이 가능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아침 9시 발표 준비하면 늦어도 출가의 내용 정리가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분량이 일단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왜냐하면 용건을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구구절절히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런 이메일 읽는 사람이 첫 문장만 읽어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죠. 그죠? 뒤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왜 다음 주 수요일 오후 6시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와 불가능성을 알게 되겠죠. 효율성이 엄청 좋아지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두 가지 글쓰기의 장점입니다. 자,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선생님이 한번 붉은 글씨 한번 읽어주실래요? 한번? 네. 네, 선생님. 네. 잘 안 보이세요? 그리고 뒤에 분 좀 읽어주실래요? 예. 빨간 글씨. 예, 붉은 글씨만 읽어보세요. 예.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광복을 선물해 주셨지만 가족들에게 가난이라는 명예를 물려주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후손 중 직업이 없는 사람이 무려 60%를 넘고 고정 수입이 있는 봉급 생활자는 10%를 조금 웃돕니다. 거기다 유족 가운데 중병을 앓는 사람이 두 집에 한 집 꼴이었고 중졸 이하 학력이 55%를 넘는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서준석 명예교사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후손은 선대의 부와 명예를 고스란히 이어받았고
독립유공자 자손은 선해의 가난과 피해 의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이제 흥사단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안내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1, 2, 3, 4를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정말 어렵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근데 이 글의 용건을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만날 수가 없죠. 5번, 6번을 가야 만나게 돼요. 흥사단은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고등학생 40명한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국내외 독립유적지를 탐방 활동을 해왔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더 많은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5번, 6번을 가야 이 글의 용건을 만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글을 끝까지 읽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들이 읽다 보면은 독립운동가 후손 어려운 거 대충 알죠? 그러면 건너뛰죠. 5번, 6번 전달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글은 목적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울러 이 사업도 이렇게 안내를 하면은 성공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당연히 용건을 미리 보내겠죠. 자, 이렇게 보내면은 안내문의 첫 번째, 두 번째 문단만 읽어도 이 글의 목적을 다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왜 우리가 독립운동가 후손을 도와야 되는지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메일 안내문 이렇게 실용적 목적의 글쓰기는 두 가지 좋아요. 두 가지로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괄식은 또 어느 때 또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또 옆에 있는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1960년대 하버드 로스쿨 학생이 부모님들과 졸업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의 거리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대학들은 태동과 낭비를 일삼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일시탐탐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력을 동원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험은 안팎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긴 박수 소리가 이어졌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그 학생은 청중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말한 것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 연설 내용입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마지막이 용건이죠. 마지막에 딱 반전이 일어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바로 스토리텔링 글쓰기라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글쓰기는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을 전개하고 마지막에 결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소설, 드라마, 영화가 전부 다 스토리텔링 글쓰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말을 미리 알면 재미가 없죠, 그죠? 결말을 나중에 알아야만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제 스토리텔링 글쓰기는 바로 미괄식을 써야만 좋은 거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뒤에 뒷줄에 그 빨간 옷 입은 선생님 보이시나요? 네. 예, 읽으십시오. 예. 마이크가 간답니다. 예. 굳이 간답니다. 예.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해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의 단지 37도씨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주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이것도 용건이죠. 이건 뭐냐면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나을 거라고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 폭력을 깨트린 바로 철학적 통찰의 글쓰기야. 이런 것들도 바로 미괄식으로 써야만이 울림이 커집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익숙한 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글도 깨는 글은 미괄식으로 써야 돼요.
이 그런 거를 두 가지 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내 생각과 맞지 않네 하고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용 글쓰기에서는 실용 글쓰기 전부 다 업무용 글쓰기 전부 다 이제 두 가지를 쓰는데 유일하게 미가실 쓰는 게 뭐냐면 바로 벤치마킹 리포트예요. 벤치마킹 리포트는 우리 조직, 우리 회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 모범사 벤치마킹 사례를 통해서 이런 거는 미가실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어떤 재미, 감동, 통찰 이 비실용의 영역의 글쓰기는 미가식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이것이 어떤 실용적 목적인지 비실용적인 목적인지에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가 미가식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사실 창작 글쓰기가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글쓰기는 글에서 담겨야 내용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글의 내용을 이 독자한테 전달하는 순서, 피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가 그 글의 품질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식으로 피드하느냐, 이과식으로 피드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쓰임에 따라서 두 가지식과 미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식을 보면은 용건부터 전하는 게 두 가지식이죠, 그죠? 그래서 용건이 이제 결정 판단이라서 결정 판단부터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 판단부터 사람들이 들으면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왜 저렇게 판단했을까? 그럼 이제 이런 이유로 결정했어요. 이런 이유로 판단.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 이유는 또 근거를 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이제 근거를 추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묶어서 이 추상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건, 이유, 근거가 하나 이렇게 이제 피라미드처럼 이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또 실습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 관련된 예문 있죠? 이걸 이제 용건, 이유, 근거 피라미드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2시 4분인데 2시 15분까지 한번 써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제가 촬영해서 피드백 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요. 요거는 근거, 여기 편리함은 이유입니다. 편리, 안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빠르다, 이런 통계적으로 사고가 덜 난다, 이건 구체적 개념이죠. 그 차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유에는 이제 그 두 가지 더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나 비행을 선택할 것이다. 안전성, 기차, 배보다 더 안전하다. 편리함, 가고 싶은 목적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수단이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써면 좋겠어요. 여기도 근거가 하나 더 있고 여기 근거가 더 있죠. 그렇지만 이유와 근거를 정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이번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항공기, 기차 혹은 버스보다 실제 가능성이 근거한 합리적 선택이다. 비행기 사고는 언론에 더 크게 보도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이고 통계적으로 기차나 버스보다 안전하다. 이게 이제 근거죠. 그다음에 가장 빠른 여행수단으로 목적지 최선 상태로 들어간다. 이것도 근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근거는 요거는 안전함에 대한 거고 뒤에는 편리함에 대한 거죠. 자, 나는 여행 기회가 주어진다 언제나 비행을 쓸 것이다. 비행기 여행은 안전하다. 통계적 항공여행이 기차보다 안전하고 비행기 사고는 기차 버스에 의한 사고가 더 크게 보도되어 이로 인해서 안전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한다. 비행기는 편리하다. 비행기는 내가 하고 싶은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고 덜 피곤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다. 여기 이제 합리적이다를 어디서 넣어야 될지 고민스러웠죠, 그죠? 내가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이분 정말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셨습니다. 나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여행을 할 때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선택할 것이다. 비행기 사고는 더 크게 보도되지만 통계적으로 기차비보다 안전하고 비행기로 이동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근거 이유가 막 뒤섞여 있죠. 나는 언제나 비행을 선택할 것이다. 통계로 항공여행이나 기차비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가장 빠르다. 이것도 이제 근거 이유가 섞여 있고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비즈니스 또는 휴가를 즐길 수 있다. 함적인 삶의 항공여행은 최상의 선택이다. 역시 마찬가지 이유 근거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항공여행 계속하겠다. 네, 결정한 거죠, 그죠? 네, 결정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얘기합니다. 안전하니까, 편리하니까. 뭐가 안전할까요? 통계적으로 안전하고 투자를 많이 하죠. 뭐가 편리할까? 빠르고 덜 피곤하죠. 그리고 이 합리가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합리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항목을 계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연역법이에요. 연역법. 연역법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에 근거해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 대전제를 바탕으로 논증을 해나갑니다. 대전제는 만고불변의 진리, 그 다음에 보편적 진리가 바로 대전제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진리죠, 그죠?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대전제를 이용한 논증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이제 그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 철학자들이 썼던 논증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 아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나는 생각한다가 이제 그냥 I think가 아니라 내가 대전제를 자각했을 때 나라고 하는 구체적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진리가 있어. 그 진리에 비춰서 구체적인 나를 살펴보는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연역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합리를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경험이죠. 다 경험한 거잖아요. 그죠? 경험의 결과로 학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귀납법은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험주의 철학자들이 썼던 방법들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귀납적 방법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일까요? 어디 쓸 것 같아요? 무슨 연구, 뭐 과학기술, 통계 이런 걸 할 때 다 귀납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홍보, 기획 이 세계는 귀납의 세계가 연역의 세계일까? 이게 맞아요. 이게 최고예요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논증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귀납과 연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또 많지 않으니까 스토리텔링 글쓰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것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저쪽에 남자 선생님 한번 읽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한번 남자 선생님한테. 네,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십시오. 황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정경들이 점심을 먹는다. 외국 대사관 담 밑에서 시위군중과 대치하고 있는 광장에서 정경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밥을 먹는다. 닭장차 옆에 비밀로 포장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먹는다. 된장국과 깍두기와 조린 생선 한 토막이 담긴 식판을 끼고 두 줄로 앉아서 밥을 먹는다. 다 먹으면 신병들이 식판을 챙겨서 차에 싣고 잔반통을 치운다. 시위군중들도 점심을 먹는다.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준비해온 도시락이나 배달시킨 짜장면을 먹는다. 정경들이 가방을 들고 온 배달원의 길을 열어준다. 밥을 먹고 있는 군중들의 둘레를 밥을 다 먹은 정경들과 밥을 아직 못 먹은 정경들이 교대로 둘러싼다. 시위대와 정경이 대치한 거리의 식당에서 기자도 짬뽕으로 점심을 먹는다. 다 먹고 나면 시위군중과 정경과 기자는 또 제가끔 일을 시작한다. 밥은 누구나 다 먹어야 하는 것이지만 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만이 각자의 고픈 배를 채워줄 수가 있다. 밥은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이다. 시위 현장의 점심시간은 문득 고요하고 평화롭다. 황사바람이 부는 거리에서 시위군중의 밥과 정경의 밥과 기자의 밥은 다르지 않았다. 그 거리에서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성은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세상의 모든 밥이 그러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소설가 김훈의 밥에 대한 단상인데 이건 우리나라의 정말 명문 오브 명문에 꼽히는 문장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논리 의견이 뭐가 있을까요?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밥은 개별적인 보편적이다. 밥의 개별성과 밥의 보편성 같은 것이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그냥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쇼노트예요. 그냥 보여줌으로써 읽는 사람이 무언가를 다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스토리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사실 어떤 설득을 할 때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는 강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냥 자연스럽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스토리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전경 시군중 기자 사람이 나오죠. 사람.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식판을 치우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길을 열어주고 둘러싸고 또 취재를 하고 행위가 나오죠. 행위. 그죠? 이렇게 인물이 행위를 하는 장소가 나오죠. 외국대사관 당 밑에서 그 다음에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거리의 식당에서. 그렇죠. 지금 뭐냐면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인물 배경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스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물 배경 사건을 가로 세로 이렇게 시줄 날줄처럼 이렇게 엮어 나가면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인물은 이제 주동 인물, 반동 인물, 부차적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주동 인물은 이제 작가가 그래서 뭔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주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뭐 했던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예를 들면 송혜교가 주동 인물이에요. 반동 인물은 누굴까요? 그 현진이, 이면진, 그래서 현진이.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이제 뭐 이면진 남편이나 뭐 쭉 나오죠. 또 송혜교 애인 나오죠. 부차적인 이렇게 이제 이 방금 전에 봤던 일에도 보면 시군중이 만일 주동 인물이다라면 그 전경이 반동 인물, 기자가 부차적 인물이에요. 이렇게 인물은 항상 힘의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물을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 옆에 있는 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약간 목이 조금 이제 조금씩 힘들어서. 12살 테피서 마테는 패배를 납득할 수 없었다. 그의 팀 코트렐랑 초등학교는 2년 전 이 대회에서 우승했다. 그때도 테피소는 팀의 스트라이커였다. 그런데 올해는 3, 4위전에서도 졌다. 화가 나요. 아주 많이. 테피소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고 씩씩거렸다. 나는 오늘 4경기에서 3골을 넣었어요. 기회만 온다면 또 골을 넣을 수 있어요. 미드필더 잘못이에요. 나한테 공을 공급하지 못했죠. 수비수도 제 역할을 못했어요. 테피소의 키는 120cm가 되지 않았다. 스트라이커 치고는 작은 게 아닐까? 축구에서 키는 상관없어요. 기술이 중요하죠. 리오넬 메시라고 알아요? 예, 마이크 그냥 두세요. 예, 또 앞에 분 해야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테피소 마테가 어떤 소년인지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정말 승부욕이 넘치는 당돌한 소년이잖아. 그런데 여기에 테피소 마테는 승부욕이 넘치는 당돌한 소년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한마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이 테피소 마테라고 하는 인물을 보여줌으로써 얘가 얼마만큼 승부욕이 넘치는 당돌한 소년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렇게 인물을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 이제 공간적 배경이 있고 시간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마이크 앞쪽에서 이제 앞쪽 선생님들이 좀 네, 그냥 어차피 한 번씩 할 거니까 해보세요. 네. 안수찬 날치기가 엎은 아이들의 밥상. 마을이 끝나는 좁은 들판 위로 느닷없는 돌산이 거대하고 멀끔하게 솟아있다. 말의 귀를 닮았다 하여 마이산이다. 굽이치던 금강은 마이산 자락에서 용담 호수를 만들어 쉬었다 간다. 산과 호수로 훑고 내려온 겨울 삭품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읍내 사거리를 칼처럼 가로지른다. 오후 1시 30분이 되면 아이들은 바람을 뚫고 지난 초등학교 교문을 빠져나온다. 그 가운데 몇몇은 또박또박 걸어 마이용 아동지원센터를 찾는다. 마이산과 용담호에서 머리 글자를 따온 마이용 센터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무료 아동 돌봄 시설이다. 센터 맞은편에는 초, 중 등 보습학원이 있다.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학원이라고 펼침막을 내걸었다. 마이용 센터 아이들에겐 공부하는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신발을 벗자마자 아이들은 주방으로 달려간다.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 먹을 것을 찾는다. 선생님, 저희 언제 밥 먹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카메라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죠? 처음에 카메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 하늘에서 마이산과 용담을 보고 있죠, 그죠? 쭉 카메라가 내려와서 읍내 사거리까지 갔죠. 그 다음에 지난 초등학교 갔죠. 마이오 아동지원센터 갔죠. 주방 갔죠. 냉장고 앞에 갔죠. 하늘에서부터 카메라가 쫙 해가 내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묘사할 때는 법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아니면은 그 인물의 동선을 따라가든지 이렇게 법칙을 가져야 돼요. 법칙을 갖지 않고 좌에서 우로 갔다 갑자기 하늘로 솟았다 땅으로 커지면은 형상 파탄, 형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거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경을 쓸 수가 있어. 그다음에 자, 또 이제 시간에 대한 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 옆에 분이 더 보십시오. 이윤정, 편견에 맞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세상을 쏟아. 전설의 복서는 죽음과의 싸움에서도 초연했다. 지난 현지 시간 74세로 타계한 무하마드 알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괜찮다였다. 알리는 울고 있는 가족을 위로하며 떠났고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그의 집 앞에는 수천 명이 몰려들어 애도했다. 30년 넘게 파킨슨 병을 앓아온 알리는 이날 애리조나주 피닉스 병원에서 폐혈증에 따른 쇼크로 숨을 거뒀다. 1942년 루이빌에서 태어난 알리는 12세 때 아마추어 복서 생활을 시작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했다. 예, 거기까지 읽어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거 옆에 분이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김창금, 알리 같은 사람 다시 나올까요? 인종차별이 심했던 켄터키 루이빌에서 태어난 알리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라이트 헤비급 금메달을 딴 뒤 프로로 전향합니다. 흑백 차별로 백인 식당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알리는 분노의 주목을 더 다듬습니다. 1964년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서는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한 반발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19세기 노예제 철폐를 주장했던 백인 정치인 캐시어스 마르셀리스 클레이를 일단 자신의 이름도 버립니다. 1966년 베트남전 징집 거부는 알리의 저항 정신을 보여줍니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번째 글은 시간의 순서를 썼죠, 그죠? 그냥 태어나서부터 쭉. 앞에 글은 죽음부터 썼어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를 왜곡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플롯입니다. 플롯. 그러니까 스토리, 그 시간의 순서를 쓴 걸 스토리 글씨라고 하거든요. 스토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순서를 쓴 게 바로 스토리예요. 근데 스토리 방식을 쓰면은 쓴 사람은 편하죠. 읽는 사람은 어떨까요? 지루하고 논점이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쓴 스토리 가운데서 제일 결정적인 장면을 앞으로 확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시간 순서를 왜곡한 걸 플롯 글쓰기라고 해요. 플롯 글쓰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부터 플롯 글쓰기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 편하게 써요. 쓴 다음에 무엇이 제일 독자가 궁금해할 내용일지 그거를 찾아서 그걸 맨 앞에 보내고 나머지를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이 러시아의 이제 소설가이자 희곡 작가 안톤 체홉이라고 있습니다. 벚꽃동산 뭐 이런 이제 그 작품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글을 쓰면 글을 쓴 종이를 절반을 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반을 쭉 찢어가지고 앞에 걸 버려.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은
항상 뜸을 들어야 할까 예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얘기는 중간쯤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뜸을 들이지 말고 본격적인 얘기를 앞에 확 제시하고 이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앞에 게 버려지는 게 아니다. 그게 뒤에 가서 또 회상이나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스토리까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또 이거 말고도 뭐 피레미 구성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되시면 하는 걸 하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이제 5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또 아까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다 못했던 글쓰기와 관련된 질문 내용 있으면은 질문 또 질의응답하면서 50분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글쓰기 지금 사실 오늘 다 배우는 거는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글을 쓰고 이 글을 태고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 활용하라는 거니까 활용할 때 그 오늘 얘기했던 뭐 그 구체성을 높이는 방법들 고유명사 숫자 그다음에 육하원칙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오감 정보들 그다음에 플롯 방식의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써놓고 쓴 것을 수정할 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네, 네. 아까 초등학교 9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 네. 요약하는 글쓰기 연습을 하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글쓰기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요 요약을 할 때 뭐가 좀 그림책 있잖아요. 그림책 갖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예를 들면 뭐 곰사냥 하러 가자 혹은 뭐 책을 먹는 여우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 요약하기 되게 좋은 책들이니까. 그래서 저학년들 수준에 맞는 그림책을 같이 보고 거기 나와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요약하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예. 그리고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이상은 신문 칼럼이나 에세이를 갖고도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요약이 최고입니다. 요약이 모든 글쓰기와 학습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요약을 해보면은 어쨌든 글의 세계가 달리 보입니다. 요약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의 이야기도 달리 들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조리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막 중구난방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누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해도 이 요약을 많이 해서 어떤 그 글의 핵심, 말의 핵심을 캐치하는 능력인 사람은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도 지금 이걸 용건이 이거고 이 용건을 이렇게 설득하고 있구나 보여요. 그러니까. 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어떤 관계에 있었을 때 나의 상사가 꼭 조리있게 말하는 사람만 만나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이분들은 또 자기가 뭔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또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솔직히 말하니까 막 말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아니라. 근데 바로 그런 것들도 이 요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요약을 많이 해서 어떤 글의 전략, 구조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이 말이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아, 저 사람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말귀를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약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는 막연하게 아이들한테 글쓰기 하지 말고 항상 어떤 방법을 갖고 가이드를 하라는 얘기예요. 가이드를 하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이고 좋아요. 그리고 사실 챗GPT가 요약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한 요약이 맞을까 궁금하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상당한 수준으로 요약을 잘합니다. 챗GPT가. 네, 또. 네, 뭐 이게 주변 눈치 보지 말고 하세요. 네. 어차피 지금 우리가 한 10분간 해야 됩니다. 네, 네. 저희는 한국에서만큼 한국의 종이책을 많이 접하지 못하니까 예. 혹시 어린
아이들이 이 풍을 읽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죠. 괜찮은데 이제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얘기했었는데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성이 있어요. 물성. 그러니까 물성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 책이라는 실체가 이제 표지가 있고 종이가 있고 이게 종이 손으로 만지면서 이렇게 책장을 넘기는 거잖아요. 이런 물성이 인간의 어떤 경험을 각인시키는 데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필사도 타이핑을 하면 필사 효과가 없어요. 손으로 써야 돼. 수기를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손으로 펜을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써야지 그 글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그 기억 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종이책이 훨씬 좋은 거죠.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종이책을 구하기 어려우면은 할 수 없죠. 뭐 그건 그냥 저기 뭐 이북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더 좋은 거는 이 종이책이라는 거죠. 물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연계가 여전히 인간은 변연계가 중요해요. 그게 다 그 물성으로 기억하는 게 아무리 인간이 고등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물성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는 것 때문에 그게 아주 깊게 각인이 됩니다. 네. 네. 요약을 많이 해보라고 하셨는 게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책을 읽고 가르칠 때 뭐 느낌이 어땠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반성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언제쯤 다뤄야 되는지 항상 책을 읽고 뭐 그냥 요약을 해봐야 하는 것만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건 그 다음에 뭐냐면 일단은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텍스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글도 뭐냐면은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 사실 얘기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을 잘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견을 말하지 않아도 읽는 사람이 의견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쓴 사람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견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느낌을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을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책이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난 다음에 그게 바탕이 되고 난 다음에 느낌, 의견과 평가가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 이거가 서로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독후감상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은 책이 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의견 평가를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 평가가 무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거기 세운 의견과 평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원래 이 저널리즘 글쓰기는 사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글은 거의 팩트만 얘기할까. 근데 이제 의견 평가가 많은 것은 이거는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의견 평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만일 내가 상관이면은 부하 직원이 막 그렇게 하자면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옆에 얘기하면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생각이 달라.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어떤 일치점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을 얘기하면은 일정한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그러니까 글도 사실을 쓰게 하고 사실 쓰게 하기 위해서 머릿속에 생각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쓰라고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야외 활동을 갔을 때 공원의 풍경을 써본달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집의 거실에 앉아서 거실에서 보이는 풍경을 쓴다고 할지 그러니까 이런 걸 쓰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자꾸 쓰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실을 쓰는 거에 거의 모든 거를 노력을 집중하고 의견 평가는 아주 부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 네. 더하자면 네. 대학교 1학년인데도 과목이 디베이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제에 따르는 아티클이 있을 때 교수님은 요약을 하라고 하지 절대 자기 생각을 맞습니다. 적으라고 예, 합니다. 그렇죠. 예. 예.
디베이트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을 두고 의견만 얘기하면 디베이트가 안 돼요. 그거 그냥 중구난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팩트를 갖고서 디베이트를 하면은 그건 결론이 내려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느낌 얘기해봐, 뭐 의견 얘기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을 잘 캐치하고 사실을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사실을 전달한 거냐 다른 사람이 공감하게끔 이런 능력을 키우는 데 많은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하셨네요. 아까. 우리가 사실 디베이트 교육도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배우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정치 뭐 모든 분야에 논쟁하면은 팩트를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으로 하다가 밤새도록 얘기해도 아무런 생산적인 결론도 내지 못하는 이런 한심한 이제 어떤 담론 문화가 된 거죠, 사실. 네. 네. 이제 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예. 선생님. 네.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한글 학교 교사들 대상 교육이다 보니까 어떤 매개나 어떤 준비물, 재료를 가지고 글쓰기를 가르쳐라. 네, 그렇죠. 방법을 갖고. 방법을 가지고. 근데 그런 방법을 혹시 시도해 보시는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다 인상에 남는 것만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기는 우리 딸들하고 하기도 하고 제가 모든 강의에서 요약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그림 갖고 글쓰기 하는 거는 우리 큰딸하고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화자 바꾸기 그 다음에 이런 거 전부 다 제가 다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다 한 거예요. 다 했는데 다 좋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임원도 화자 바꾸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중학생도 그걸 해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해보면은 이제 어떤 회사는 그래요. 자, 우리 회사 직급별로 교육시켜 주세요. 자, 신입 직원급, 대리급, 뭐 무슨 부장급, 임원급 이렇게 해서 따로 해야 되는데 제가 해보면 똑같아요. 별 차이 없어요. 부장 임원이라고 해서 더 잘 쓰는 것도 아니고 신입 직원 대리라고 해서 잘 못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글쓰기의 세계는 그거와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 있어요. 고유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오늘 했던 예문이 이제 어른한테 맞춰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거 바로 아이들한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는데 그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보시면 좋은데 아무튼 뭐 에세이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뭐 법정 스님 뭐 또 무슨 그 피천들 이게 좋은 에세이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글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 거는 뭐 로알드 다할의 소설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아이디어는 아이들이 이제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할 경우에는 그냥 영어 번역책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도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두 개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글로만 돼 있는 책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쪽에 다 보고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 번역 요즘에 잘해요. 아주 훌륭한 번역이 뭐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 번역가의 문장이 훨씬 훌륭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얘기하면 과학책 많이 읽혀주세요. 과학책. 예. 과학책이 정말 좋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3, 4년 동안에 읽은 책이 거의 80%가 과학책이에요. 그냥 써봐 하면은 뭘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쓸 내용이 정해진 상태에 있는 걸 쓰는 게 좋죠.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쓰라고 할 때는 시간을 항상 제한을 해주셔야 돼요. 네. 중요한 거는 무한정 시간을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아까 우리 그 80칸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 들어가는데 만들어놨던 채우는데 15분 동안 다 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 만들어놨던 갖고서 9개 갖고 문장을 3개 써. 그걸 30분 뒤에 하는 거야. 시간을 정해줘야 돼요. 시간을 정해줘야만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잘 쓰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써요. 그런데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런
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쓰는 글이 더 좋은 글이에요. 그리고 그 쓴 글을 이제 어떻게 퇴고해 나갈 건가의 방법을 가이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사실은 이렇게 야 이거 맞춘 거 틀렸잖아. 이게 가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들한테 내가 쓴 글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통찰과 안목을 주는 게 가이드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한 게 다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야 여기다 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고유명사만 써봐. 그리고 어느 해라고 하지 말고 2023년이라고 써봐. 그리고 뭐 낮에라고 하지 말고 12시 30분이라고 써봐. 그렇게 써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고쳐. 다 할 수 있잖아, 아이들죠. 그러면 그 글이 어떻게 전의 글과 이 글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이드를 하실 수 있는데. 아실까요? 우리 예. 맞아요. 그 아이들이 글을 썼을 때 틀렸을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지적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틀린 걸 보더라도 틀린 걸 뻔뻔히 지적하지 말고 네.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 한두 개만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더 다른 거라면 또 다른 거 한두 개. 뻔뻔히 하는 건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이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편하자고 하는 거죠. 편하자고. 보니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그냥 못 넘어가는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뻔뻔히 다 해버리면은 아이들은 포기해버려요. 이건 내가 그냥 이게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실 안 하는 게 좋고 꼭 예? 기억도 못해요. 예. 안 하는 게 좋고 왜냐면 글을 쓰면 점점 좋아지거든요. 글을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한두 개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글 쓰면 다 좋아질 텐데. 글 쓰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보면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다음에 겉하고 띄우는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눈에 들어온다고요. 근데 글을 쓰려고 안 하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선순환으로 아이들 지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전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를 또 2차례에 걸쳐서 또 내용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선생님께 박수 보내주시면